중국이 절절히 원하지만 갖고 있지 못하는 게 철광학, 조선, 기계, 자동차, 배터리, 전기차 다 있는데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제가 85년부터 반도체 산업을 봐왔었는데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0%만 가져도 그건 어마어마한 아이템이고 기회예요. 근데 우리가 메모리 D램 반도체에서 전 세계 시장의 75%를 커버를 해요. 당군일에도 이런 적이 없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반도체 슈퍼을 전략 책을 또 저술하신 전병석 소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반도체를 잠깐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을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CC, 칩 앤 차이나, 그래서 반도체 애널리스트 레이디오에서 한 17년 했었고요. 그 이후에 18년 동안은 중국 경제, 중국 금융 이쪽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관계가 악화됐다 어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칩이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도 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대접받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527억 불이라는 66조 되는 돈을 줘가면서 한국이나 다만 기업을 유치하냐. 그것도 칩이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한국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껄끄럽지만 말만 세게 했지 보복을 한 적이 없어요. 이제 그것도 내면에 보면 한중 관계에서 중국이 노리는 것은 그것도 또 칩입니다. 정말 중국이 절절히 원하지만 갖고 있지 못하는 게 철광학, 조선, 기계, 자동차, 배터리, 전기차 다 있는데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칩.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중 관계, 한미 관계, 미중 관계 이 세 가지 관계의 그 중심에 딱 한 글자를 쓰면 바로 칩이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왜 이제 의미가 있고 그걸 잘 봐야 되냐는 것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한국과 중국 또 미국과 중국을 보는 관점에 가장 중요한 중심에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은 또 그와 관련돼서 소장님께 여러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 예. 우선은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한국, 미국, 중국 간의 이 세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가장 또 중요한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반도체, 칩인데 반도체가 왜 이렇게까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지부터 여쭙고 싶네요.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요. 결국 미중이 전쟁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전쟁은 지금은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육군, 해군, 공군이 하는 거겠지만 미래 전쟁, AI 전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AI가 전쟁을 한다고 하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AI를 지배한다.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데이터를 뭘로 만드냐? 데이터를 만드는 기기가 반도체예요. 그래서 AI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지만 그걸 이제 조금 더 쿠션 돌려서 보면 반도체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술은 있지만 공장이 없어요. 네. 만들질 못하는 거죠. 그렇죠. 중국은 공장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결핍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슈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은 기술도 있고 공장이 있어서 미국의 니드도 맞출 수 있고 중국의 니드도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패를 한국이 진 거죠.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 쥔 거나 다름없는데 근데 사실 계속 기사화가 되고 이슈화가 되는 게 지금의 이런 미중 간의 갈등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이 업황이 위기를 직면했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비관론자는 낙하산을 만들고 낙하론자는 비행기를 만든다고.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기회죠. 생각을 해보시면 당군 이래에 우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0%만 가져도 그건 어마어마한 아이템이고 기회예요. 근데 우리가 메모리 D램 반도체에서 전 세계 시장의 75%를 커버를 해요. 당군 이래로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공급 안 하면 이게 애플도 핸드폰 못 만드는 거고 지금 엔비디아도 챗GPT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거기 메모리 공급 안 하면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기회를 우리가 쥔 건데
우리의 최대 경쟁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상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는 우방이기 때문에 중국이죠. 중국이 우리 기술을 캐치업하고 생산 기술을 캐치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그걸 미국이 발목을 잡아준 거죠. 첨단 장비 공급하지 마. 첨단 기술 공급하지 마. 첨단 제품 공급하지 마. 그렇게 보면 한국은 적어도 중국이 우리를 캐치업하는데 제가 볼 때는 4년에서 8년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한테 벌어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 경기가 하강한 것에 대해서 그거 뭐 삼성전자가 적자나고 하이닉스가 적자나고 반도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비관론이 쏟아지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뭐 반도체 사이클 한 40년을 보면 업앤다운이 있을 때 이게 경기 저점에서 적자나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번에 적자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한국이 특별히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냐가 아니라 그 예측 오차죠.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누구나가 다 생각한 것은 대불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동이 멈추는 순간에 전부 이제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이게 핸드폰, 노트북, PC, 디지털 TV 집안에서만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 반도체의 비정상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코로나의 저주가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아이러니하지만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를 안 바꾸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이동하면서 온라인에 그 뭐 상대적인 이제 거래량 이게 줄어든 것이 이게 반도체 수요를 줄인 건데 그게 이제 뭐 많은 반도체 전문가 또는 이제 시장의 전문가들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걸 보고 이거 슈퍼 사이클이다. 반도체 4년 사이클은 없어졌다. 또 기업들마저도 그 호황에 취해서 그렇게 예측을 했던 거죠. 그래서 3년 지나고 나도 봤더니 그게 아니고 역시나 4년 주기에 2년 반 상승, 1년 반 하락의 그 사이클에 덧쳐서 벗어난 건 아니고 코로나가 만든 이 에브노말리티, 비정상성을 이걸 이제 예측을 잘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대가를 정상적으로 여기까지만 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큼 올라간 것들 이 부분이 바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만큼이 더 밑으로 빠져야 되는 그 상황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이 다 그렇지만 뭐 주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갈 것 같으면 계속 올라갈 거고 그렇죠.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아요. 뭐 정말로 지금 뭐가 문제냐 그러면 뭐 반도체 공장이 부서진 것도 아니고 이게 기술에 무슨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산을 많이 해서 재고가 많다는 거잖아요. 75% 마켓 쉐어를 가진 놈이 한 30% 감산해버리면 바로 20% 이상의 시장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바로 1.6달러가 아니라 3.2달러로 바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디램 같은 경우는 10에서 15%를 보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애플이나 무슨 시장이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가 지고 있죠. 마켓쉐어 50% 가진 놈이 30%, 50% 감산해버리면 시장은 바로 이게 가격 폭등으로 돌아서죠. 근데 그럼 삼성이 그런 걸 왜 안 하냐 하는 건 그게 이제 1등하는 기업의 여유고 1등하는 기업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85년부터 반도체 산업을 봐왔었는데 항상 보면 반도체 경기 하강 국면, 80년대 초반에 반도체 회사가 27개인가 뭐 그렇게 됐었어요. 20개가 넘는 회사가 지금 뭐 메모리 같은 경우는 3개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기가 하강했을 때마다 적자가 날 때 이제 뭐 그런 말이죠. 악마는 약한 놈부터 잡아먹는다고. 치킨 게임. 경쟁력이 약한 놈부터 쓰러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디램 같은 경우는 3개가 딱 남은 거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도 한 번 더 세게 넘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1등하는 삼성이 더 세게 밀어붙이면 3등 하는 놈 하나를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음 사이클 업턴에서는 이제 1등하고 2등만 남게 되면 소위 말하는 살아야 남은 자의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삼성은 지금 그걸 노리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분기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그 기업의 주가가 안 오르기 때문에 이제 엄청 불안해하고 그러지만 그러지 말고 보면 시야를 길게 해가지고 10년, 20년, 40년의 반도체 경기 사이클하고 주가를 봐라. 그걸 보면은 이제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뭐 전문가니 시장은 항상 예측 오차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뭐 주식 때문에 장난을 칠 수도 있고 그러나 돈은 장난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의 인덱스를 다 모아놓은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잖아요. 네. 그 돈은 항상 실물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이렇게 갔다가 푹 빠졌다가 이미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반도체는 뭐 적자나서 죽네 마네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게 올라가냐 이거예요. 그게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앞으로 6개월 그 내에 반도체 경기는 반등한다. 그 돈이 얘기해주는 이제 시장의 방향은 그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반도체 사이클을 업계 전문가, 시장의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마라. 돈한테 물어봐라. 그게 답이다. 이거 엄청난 해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때 그러니까 반도체는 사실 사이클 산업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지 4년 주기로 좋았다 안 좋았다 계속 공급량에 대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는 원체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언택트 수요가 있었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고 가팔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면서 사이클의 주기가 짧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는 그 지금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 이제 전기차를 뺀 나머지 기존의 IT 기기는 이미 세츄레이션이에요. 노트북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뭐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마켓이 세츄레이션 돼서 이것은 집적도가 더 올라가는 정도뿐이지 이게 그 대수의 신규 증가는 크게 일어나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8기가 쓰던 걸 16기가나 32기가 써서 2배로 늘어나는 것이 대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근데 뭐 노트북, 핸드폰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 최신 핸드폰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는 차이가 없고 이렇게 했을 때 구멍이 3개 보이냐 5개 보이냐. 네. 그래서 카메라의 이 성능 뭐 달까지 사진 찍을 수 있다고 하는 그건데 그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핸드폰에서 새로운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코로나 3년 그 기간 사이에 더 선명하게 찍을 수 있다, 멀리 찍을 수 있다면 이거지 기가 막힌 새로운 펑션이 들어온 게 없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굳이 핸드폰을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뭐 그것 때문에 이것이 핸드폰을 빨리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반도체 주기가 더 빨리 짧아질 가능성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버에서 트래픽이 많아져 가지고 서버가 용량이 확 늘어나는 건 그건 물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코로나 3년 동안 집에 앉아서 넷플릭스 뭐 회사 애간 이거 무지하게 봤죠. 근데 회사에 출근해 가지고 재택이 안 나고 일을 하는데 넷플릭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오히려 이제 트래픽 확 줄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신기능이 없고 새로운 대체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구조화해서 정말 획기적인 데이터나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새로운 뭔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거 주기를 짧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 같은 상태에서 놓고 보면 그런 것은 대단히 낮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에브리바디 다 얘기하는 게 챗GPT 얘기를 하는데 뭐 불과 3개월, 6개월 전만 해도 챗GPT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챗GPT 얘기 안 하면 문명인이 아닌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챗GPT도 그게 뭐 주식 시장에서 테마로서 이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지 이제 뭐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도 그랬었고 뭐 메타도 그렇고 이게 플랫폼도 그렇고 정부가 이게 손을 안 댔을 때까지가 피크지 정부가 손대는 순간에 다 악소리가 나죠. 근데 지금 챗GPT도 사실은 주식시장의 테마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이 뭔가를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대체한다는 것의 기준에서는 무한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 함정이 하나 숨어 있는 것이 지적재산권 어떡할래? 지적권 IP를. 근데 IP 보호는 누가 하냐면 정부가 하죠. 근데 챗GPT라는 것이 순식간에 5초 만에 뭐 1분 만에 내가 물어본 이제 질문을 실시간으로 답해준 좋은 기계지만 그럼 그 답을 어떻게 내냐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지적 자산 훔쳐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누구 거 베꼈다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다르게 생각하면 최첨단 IP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둑질하는 기계가 챗GPT가 되는 거죠. 거기에 챗GPT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논문, 저술, 뉴스, 컨텐츠에서 자료를 끌고 오지만 거기 돈을 주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저자들이 그럼 내 돈 내라.
그랬을 때 그 돈 낼 사람 한 명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재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또 다른 스토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적어도 레귤레이션, 정부가 손을 안 댄 상태에서 얘기고,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지저권의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또 못 해봤네요. 근데 소장님 이게 근데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어찌 보면은 기술적인 것도 그렇고 생산적인 점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갖춘 상황에서 진짜 정말 큰 기회를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좀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이제 생산 비중도 그렇고 매출 비중도 그렇고 중국발 쪽에 좀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혹여라도 이 미국의 중국발 그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그 중국 쪽으로의 비중에 있어서 좀 피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결국은 이런 거죠. 한국을 제재했을 때 다른 대안이 있냐를 봐야 돼요. 한국을 생산 못하게 했을 때 그러면 뭐 대만이나 일본이나 독일이 생산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한국이 피해를 보는데, 뭐 반도체라는 게 지금 같은 경우 라인 하나 짓는데 뭐 100억 불, 150억 불이 들어가요. 근데 그 정도를 자본을 지출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뭐 4-5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디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딱 3개, 한국에 2개, 미국에 하나밖에는 생산을 못 해요. 그게. 그러면 한국을 제재했을 때 미국에서 미국이 중국에 있는 거 공장을 제재하면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좋다. 그러면 중국 공장 우리 폐쇄하겠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뭐 대략 우리의 시장 점유율 한 24%, 25%인데 중국 공장에서 한 절반을 생산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생산 캐파가 월드와이드로 보면 12.5% 줄어들죠. 그러면 시장의 수급 어떻게 영향을 주냐? 전 세계에 공급이 가끔 줄어버리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중국에 생산 못하는 걸 미국에 생산하거나 일본이 생산하면 그건 우리만 피를 보는 건데,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이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줄이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단기적인 감소 효과는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물량 감소 때문에 수급이 타이트해서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마찬가지고 뭐 이게 약간의 수급의 변화만 있어도 이제 공급 과잉 조금만 해도 반도체는 가격이 대폭락을 해요. 근데 약간만 공급 부족이 생겨도 가격은 다시 대폭등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캐파 50% 줄여가지고 단가가 2배 올라가는 걸 선택할래? 아니면 캐파 2배 늘려가지고 가격이 30% 떨어져서 예를 들면 70% 이제 매출 늘어나는 걸 선택할래?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장 구도가 완전 경쟁 상태가 아니라 한국이 3분의 2 이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제재는 사실은 심리적인 충격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죠. 얼터너티브가. 그러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디램 제재해라 좋다. 그러면 당장 애플에 들어가는 이제 낸드 플래시 여기 들어가는 메모리 어떡할래? 그럼 이거는 지금 한국이 삼성 거를 쓰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하이니크를 쓰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제재를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피해는 조금 길게 보면 별거 없다. 그 대신 아마 한국의 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제재해서 중국 공장 생산을 못하게 하거나 제재를 했을 경우에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거 중국에서 물건 생산하지 마라. 그럼 제가 볼 때는 애플 주가가 먼저 폭락을 해요. 애플은 뭐 아시다시피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을 뭐 전체 한 80%, 85% 중국에 생산하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반도체를 수급 못하면 애플이 매출액이 80% 떨어져요. 그럼 애플이 매출액이 80% 떨어진다고 하면 나스닥이 성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미국의 정부의 어떤 리더도 나스닥을 대폭락시키면서까지 이걸 반도체 제정할 만한 배짱 있는 지도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어젠가요? 미국의 반도체 협회가 CEO들 다 끌어모아갖고 데모를 했죠. 미국 정부한테 중국에 대한 제재 더 이상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중국 적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다. 의견서 내고 뭐 항의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게 돈에는 애국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나스닥에 상장해 있는 우리 주주들이 나 야단친다. 왜 중국에 못 팔게 하냐. 그 못 팔게 하는 이유는 정부가 못 팔게 해서 그렇다. 그럼 주주이익의 침해를 이거를 정부 네가 보상할래?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백년 대계를 보면은 정부가 제시하는 것이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기업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건 그거고 당장 내 주가가 떨어지고 내 배당이 줄어드는데 무슨 소리 하냐. 국가의 백년 대계하고 이제 개인의 그 소득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쉽사리 중국을 진짜 강하게 규제를 걸어버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생활의 반경이 넓어져 가지고 서로가 생활의 반경이 엮여버리면 그것을 잘라내려고 하면 상대를 100명 죽이려고 하면 나도 7, 80원 피를 흘려야만이 상대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미중의 관계가 지금 그거죠.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으로 보면 미국이 한 20%, 25% 정도인데 중국이 한 30에서 35%예요. 미국보다 중국의 시장 규모가 더 커요. 그러면 이게 시장은 거기 있는데 이게 그걸 포기한다고 그러면 반도체 회사들,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매출의 30%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걸려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이라는 대표 기업이 이게 제품을 전부 중국에서 만들어 온다는 거죠. 그럼 뭐 애플 공장 빼고 테슬라 공장 빼면 되지 그러는데 이 공장이란 것을 빼가지고 한국으로 옮기고 인도로 옮기는 건 좋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핸드폰도 이따 컨베이어 벨트에 쫙 놓고서 어셈블리 하는 거잖아요. 그 어셈블리 하는 것은 최대로 중요한 건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공급망. 근데 중국이 최근 30년 동안 모든 산업에서 핸드폰이든 전기차든 자동차든 생태계가 최적으로 갖춰진 나라예요. 근데 이게 공장은 인도든 한국으로든 옮길 수가 있지만 그 생태계를 통째로 옮겨가려면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활의 반경이 서로가 겹쳐져 버리면 이걸 상대를 단칼에 죽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게 이제 미국의 실제적인 고민이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 내버려 두면 중국이 계속 쫓아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써보지만 문제는 지금 2018년부터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고 통제를 들어갔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면 중국이 죽었냐? 중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냐?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왔냐? 미국과 중국의 무역이 줄어들었냐? 그러면 그 네 가지가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중국 GDP 계속 성장을 했고 중국의 무역 수적자 사상 최대고 대미국자 사상 최대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교육 규모도 탈중국화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교육 규모는 계속 늘었어요. 그럼 이게 뭔가 이상한 거죠. 그 얘기는 이게 미국이 그 사이에 무역전쟁, 기술전쟁을 했지만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탁 찔러서 주저앉히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저기 찔러서 중국의 내성만 길러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이제 나버린 거죠.